아니 그 서준이가 말하고 있어 지금 잘 안 들릴 뿐이야. 왜 다 제가 보이는 거죠? 얘 지금 배금 캠핑장이에요? 모르겠어. 어디 놀러 갔대? 캠핑장에서 이거 한다고? 얘 어제 가져왔어? 얘 어제 막 그러니까. 너 저 어제 가져가려고 근데. 울기만 하고. 자,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책이 뭐였죠? 그쵸, 소년이 그랬다죠. 이 소년이 그랬다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소년이 그런 촉법소년. 그쵸, 촉법소년이죠. 우리나라 촉법소년을 대해서 얘들아 알고 있어? 민식이 민식이? 그거 짱하게 그거 다른 얘기인 거야? 확실하게 다른 얘기야? 몇 살인데? 집중. 촉법소년이라는 것은요, 성인의 버금가는 혹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연령이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근거로 들어서 아이들에게 따로 처벌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쵸,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잔인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거나 혹은 잔인한 폭력이나 범죄 혹은 재물상의 손괴죄를 저질렀을 때 이 아이를 성인과 동등한 시점에서 놓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이니까 감형하고 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사회가 처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담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인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 잡아들여야 한다. 다 족쳐야 된다. 오케이. 재현이. 그리고 아직 좀 아주 자. 땡이들이니까. 둘. 나머지는 중립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의견 한 번씩 들어볼게요. 맨 먼저 윤서. 윤서는 왜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왜냐면요. 일단 자기가 한 짓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 바뀌지가 않고 일단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성인과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촉법소년이라는.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오, 좋아요. 범죄에 대한 악용할 소지도 높고 그리고 가해한 정도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봐야 한다. 오케이, 좋은 의견입니다. 채원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너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새로운 시점인데? 오케이. 자, 서준한테 잠깐만. 근데 서준아, 내 목소리 크기는 어때? 적당해? 그만 매겨. 그 정도면 되더라고. 뒤를 보이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돌아가 있다는 게? 이쪽 보이잖아. 여기 보니까 안 보여? 뒤 사람이 손이 보여요? 내 손이 보여? 아니 내 지금 머리 보이는데? 이 친구 카메라가 돌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회전돼 있나 봐요. 아니 너가 그럼 조용히. 칠판이 지금 보여.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되어 있다는 소리야? 거울로 들어. 미안해. 그냥 닥치고 보지. 어머! 밖이 보이고 있다고? 지금 칠판이 안 보인다고? 아, 잠깐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리를 지르기가 이제 됐어? 그치, 됐지. 서준이다! 얘들아, 서준이야. 아, 보여줘요. 아, 서준이가 이렇게 껐어. 이제 됐어? 아 진짜 싫어. 네. 조용히 하고 봐, 박서준 알았어? 잠깐만, 이제 나 목이 너무 아파서 물 한 잔 바로 닦아줄게요. 미안해요. 지금 왜 저렇게 소리 내는 거야? 자. 이건 내가. 아니 텐트에 앉아서 혼자 실실 웃고 있어. 그니까. 근데 정신 나간 것 같아. 안 보여요. 아 얘가 진짜 백수 같아. 맞아. 아,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서준이랑 대화할 수 있어? 아니 안 들리지 않죠? 왜 이렇게 안 들려? 그러니까요. 제가 작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유난함에 강하지 않아요. 유난함. 그러요. 아니야, 안 돼. 내가 안 들려. 그래. 야 들려? 들린대. 들리는 거는. 보고 싶다. 자니? 서준아, 다시 한 번 말해봐봐. 야 윤서가 너 조용히 해. 좋아한대. 서준아, 말해봐. 그거 아닌 것 같아.
거죠? 미안. 오케이, 혜준은 너도 이해되면 대답해. 네. 쟤를 왜 좋아해? 어, 진짜 너무 재밌다. 재밌다. 본인이 안 하는 자,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수업을 해봅시다. 자, 어쨌든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촉법소년에 관련된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꿈을 하나 정해야 돼. 그쵸? 그래서 그 꿈과 관련돼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학교, 이 학과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그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도 굉장히 많이 관련된 내용으로 써야 되고요. 활동도 많이 써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외대부고에 입학할 때 한참 사회에서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 어떤 마크냐면 그 너희들 짤 중에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있잖아,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판사님이 천종욱 판사님인데 이제 그 분이 맞아요. 저런애 촉법소년과 관련된 판사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범죄를 주로 다뤄.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엄청나게 딥하게 팠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외대부고의 자소서와 면접 이런 걸 다 구성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과연 이 아이들의 범죄를 정말 순수히 아이들의 탓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전 조금씩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점들을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요 몇 호에서 몇 호? 1호에 10호? 그치 1호에서 10호 처분을 나뉘어요. 책에 나오지 않았나? 아,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처분을 나뉘는데요. 1호가 가장 약한 거고 15가 가장 강력한 건데 이제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뭐 살인이나 무기징역 같은 걸 선고할 수는 절대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 너희는 아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만약에 애들이 사람 몇만 명을 죽였으면 무기징역 해도 되죠. 몇만 명을 그건 살인감인데? 야, 그게 몇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 얘기가? 너무 강력한 내입이 아니야, 그러면? 보스 베이비. 모습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관련해서 사회학적, 심리학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국에서는 좀 더 강력하거든요. 너희가 이제 미국 갱을 이제 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미국 청소년의 그 촉법 수준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정말 그 갱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가 진행되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번 어떻게 사회가 이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총 4가지 이론을 말해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이론이냐면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닙니다. 아, 글씨가 왜 이래? 펜이 왜 이러지? 선생님 글씨 예쁘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제 글씨. 아노미 이름. 아노미. 아, 글씨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선생님, 그럼 제 글씨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란 말씀이에요. 야, 너무 하시네요. 아, 너무 하시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노미라는 것은 어떤 상태야? 아노미다. 지금 완전 아노미야. 아노미는요, 우리 사회가 뭔가 혼란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때 아노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아노미 사회 이론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신념이나 사상과 같은 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과 이론끼리 부딪히면서 개인의 머릿속에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알고 보니 사회는 이렇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삐딱선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유교 국가잖아.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론이 우리는 뼛속부터 이제 꼰대 DNA가 박혀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만약에 지하철에 갔는데 약간 누가 봐도 이제 건강한 청소년이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이렇게
할머니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의대 젊은 것들이 땡쨋 막 이렇게 하잖아. 요즘 어린 것들은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DNA에는 굉장히 유교스러운 마인드가 박혀있어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 사회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개념이 두드러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과연 쓸모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 해체론인데요. 사회 해체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따지면 아버지가 밖에서 먹잇감을 잡아오거나 돈을 벌어오시고 어머님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때는 물론 청소년 비행이 있고 중2병이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회 구조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잘해서 잘 잡았어. 자, 근데 이 사회 해체론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제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기본적인 금액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뭐 부동산 구조가 바뀌면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싼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해체되었고, 이렇게 부모, 가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과 완전히 해체가 되면서 이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조손 가정, 그러니까 정확한 가정, 핵가족의 구조가 붕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전환됨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게 되고 그 아이들은 비행선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회 해체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하위 문화론입니다. 하위 문화요? 서브컬처라는 걸 들어봤나요? 아, 네. 드라마 봤어요. 그렇죠. 벌써 그렇죠. 자, 이 하위 문화란 뭘까? 서브컬처란 뭘까? 하위 문화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는 표면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음지의 문화라는 것도 있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하위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대중들이 향유하지 않은 음지 문화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삶의 구조는 이러한데 그 중에서 다른 삶을 사는 방식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을 하위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봐. 어머니는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고마운 존재고,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보조 지원자죠. 그쵸? 그런 것들이 딱 생각나지 않아?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어떤 모습이 떠올려?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가정이야. 평범한 가정. 먹는 거예요? 그쵸? 그쵸?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나 일어나기 싫단 말이야. 이러면 엄마가 빨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밥에 이렇게 김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아, 와, 나 이거 진짜 이러면서 넥타이 메고 학교 갈래야. 그래서 아빠가 눈을 먹으면서 그래도 갔지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이 나도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할머니가 끼어서 애미야, 성주한테 너무 벌어야 된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저 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하고 행복한 가정, 돈은 많이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루 정도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그리고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같이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도 놀러 가고, 그런 안정적인 구조,
뉴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적어도 60% 70% 이상은 이런 가정에서 살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에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돌림판에서 태어난 거야. 진짜로. 어쩔 수 없잖아.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가족에 부모님이 한 명이, 부모님 중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이혼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양부모가 자신을 버려서 고아가 됐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주류 집단에서 좀 빠져나와서 비주류 집단, 즉 하위 문화, 생활 양식을 향유하고 있는 아이들, 가정폭력,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결손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하위 문화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살짝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낙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낙인이 뭐야 얘기야? 맞아. 한 번 찍히면 계속 이제 그 이미지를 컨셉처럼 이제 갖고 가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그치 컨셉충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이 사회가 컨셉충을 만드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학기 초에 넌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애가 나 그거 애기 보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한 명이 시작합니다. 너 오타쿠야? 이제 그 아이들은 계속 오타쿠가 되는 거야. 애니분도 오타쿠네요. 오타쿠야? 그게 바뀌어요. 애니는 보고 싶다고. 그래. 나 애니 보는데 나 근데 나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규메리 칼레 같은 거 가끔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 미크미크미? 잘은 안 보는데 나도 본 적은 있어. 너 씹덕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야 그때 니 오타쿠였잖아. 한 번 낙인 죽을 찍히고 때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나 오타쿠. 나중에 50살 돼서도 야 그때 니 완전 오타쿠였잖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에이. 진짜.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가장 피크들을 열심히 했던 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학교는 그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게 기숙사잖아. 기숙사에서 교복을 1층까지 보여주는 게 이제 국룰이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꼼수의 달인이었는데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고 밑에는 바보지? 이런 교복.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내려. 잘못했어요. 약간 이런 정도로 귀찮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선생님 얼굴 해서 빨개지셨어요. 그치? 억지스러워. 나도. 그리고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요, 이제 저녁에 잠옷을 안 입고 교복을 입고 그냥 자는 거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6시 알람이 울리면 ting 일어나서 이대로 가고 반바지를 학교에 가자마자 딱 갈아입는 거지.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 감기를 잘하지 않았어. 어머. 저희 언니는 진짜 머리를 잘 안 감았어. 그래서 근데 이게 머리를 안 감으면 이게 냄새가 나는 건 나는 못 느껴. 왜냐면 내 냄새니까. 하지만 이게 뭔가 무겁고 떡 찌는 느낌은 너무 싫잖아. 근데 이게 내가 머리를 막 씻는 걸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씻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앞머리가 빠이고 있었습니다. 앞머리만 이렇게 미니 샴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해가지고 앞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시끄러운 여자애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저는 머리를 감지 않는 아이로 낙인을 찍혀서 오늘도 친구를 만났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머리 감고 오라고. 내가 머리 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굴 빨개지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범죄를 저질렀는데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잖아. 호기심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가 맥주 한 캔 정도는 아우 너무 너무 센가? 아니요.
친구를 한번 때린 것 제 정도? 친구 와인 마셔요. 아이 와인은 이거 아니고. 선생님 주먹을 주먹을 제 잘 잘못일까요? 주먹을 들게 한 그 친구 잘못일까요? 양쪽 잘못이죠. 근데 어쨌든 어떤 한 아이가 호기심으로 인해서 물론 법에는 당연히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원래 딱 했어. 근데 이제 사회가 넌 양아치고 넌 문제하고 넌 갱생불가한 쓰레기고 넌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어른들이 몰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아이는 물론 그 아이가 잘못한 거는 인정.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야? 아, 호기심에 그랬구나. 괜찮아. 근데 이거는 몸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아직 성장기 어린이한테는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인 돼서 매일매일 술 먹자? 아니면 근데 이런 거는 또 뭐 정말 몸에 나쁘고 막 죽을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좀 참아보자. 다른 거 재밌는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를 환기시키고 그 상황에서 꺼내주는 게 목표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범죄자놈, 범죄새끼 이렇게 하면서 어기를 찍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청소년 비행에 몸을 담았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낙인을 찍혀서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나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낙인 이론입니다. 이렇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아니 1번부터 4번까지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것을 분석한 다양한 사회적인 학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너희는 청소년 범죄가 왜 생긴다고 생각해?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좀 중범죄까지. 여기 있는 게 공감되면 아,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저는 저것도 맞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정리해 줄까? 아노미 이론은 뭐야? 우리 사회의 예를 들어 유교 문화와 사회가 강자가 양육강식이라는 아노미가 충돌하면서 내가 과연 도덕적으로 사는 게 옳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그리고 사회 해체론은 뭐야?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엄마나 아빠는 뭐 일하고 집에서 엄마가 날 지켜주고 이런 사회 구조였는데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흐름과 여러 가지가 만나면서 붕괴돼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방치된다 라고 하는 게 사회 해체. 그리고 3위 하위 문화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결손 가정, 비주류 가정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인 찍히는 거는 계속해서 사회가 낙인을 찍어서. 승엽이는 어때? 1, 2, 3, 4 중에 공감 가는 게 있어? 아니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나마 4번. 그다음 4번? 오, 다른 것들에 약간 좀 약간 아니다. 약간 이런 너무 이론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예림이는 어때요? 3번? 사회 문화론? 그쵸. 사실 이게 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유나는? 네, 유나 꼰대야. 땡쯧. 이런 거 나눠볼 거죠. 젊은 꼰대. 아니, 어린 꼰대. 인생 못해서 야nom이 이론. 오, 처음 보는데. 잘 어울려. 꼰대인데? 오케이. 윤서는? 그러니까 2, 3, 4번을 합치면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 좋다. 승엽이는? 아니, 승엽이는? 나이, 동윤이는? 4번이요. 4번, 3번? 4번이요. 4번 낙인 이론. 서준이는? 너 안 듣지? 얘 자고 있는데. 너 자지? 야, 박서준, 너 몇 번 됐어? 글씨가 안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승엽아, 여기 놓으면 안 보이지? 네? 여기 놓으면 칠판 보여? 좀 안 보이지? 너 칠판 뭐예요? 내 눈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가리지 않냐고. 안 걸려. 안 가려? 박서준, 넌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대. 자, 그럼 서준이는 몇 번이 괜찮은 것 같아? 안 듣고 있었지? 이제 2번 하면은 하하하? 골라고. 몇 번? 안 듣고 있었네. 안 듣고 있었네, 이놈의 새끼. 제일 작을걸요? 주말 때 안 자는 사람이 근데 지금 어디 화면 있어요? 켰어요. 전적은 그럼 없어요. 껐어. 유튜브를 그냥 자, 어쨌든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화면 키라해요.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게. 진원이도 잘 듣고 있지? 너 욕하지 마. 지나니까에 보였어. 와, 네, 너 너무 해? 하고 싶은데. 팔꿈치로 이름 쓰기 시키라는데? 오!
진호 언니 잘 보고 있겠죠? 자 어쨌든 진원이니까. 진원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진원이 이제 얘들아 잘 들어봐봐. 우리 사회에서 내가 그때 한참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저서를 쓸 때 어떤 것들이 막 한참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냐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시대였어. 지금은 너희가 초등학교 갔을 때 생각해봐. 학교폭력하면 안 돼.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되게 귀에 못이 박히기로 들었잖아.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었어. 왕따, 뭐 따돌림 이런 말은 있었지 학교폭력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왕따라는 말로만 이게 퉁쳤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부르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학교폭력하면 안 된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나도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괴롭힌다. 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것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한단 말인가 라는 고민들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 근데 이제 제가 관련해서 청소년 범죄 비율을 많이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정말 학교폭력이 심각한 그런 사건 그런 걸로 인해서 입건되고 송치되는 경우보다도 아이들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법정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으로 오는 아이들보다 뭐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주도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성매매에 가담하거나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정말 뭐 차를 훔치거나 이런 것들 약간 소매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학교폭력의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80% 정도는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범죄 그러니까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민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형법, 민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법원을 가면 형법소송을 거칠 것인지 민법소송을 거칠 것인지 결정해야 돼. 근데 형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 이게 형법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빼앗았어. 그럼 제3상의 손해를 입혔죠. 그럴 때는 민법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법, 민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 80%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놓고 봤어.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이런 범죄에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살펴봤는데 이 80% 아이들 중에서 약 또다시 80% 정도가 이런 결손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어. 너는 왜 가출을 했어? 너는 왜 집을 나와? 너는 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니? 이라고 물어보고 한 명 한 명씩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아빠가 이제 엄마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맞거나 아니면 평생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집에 있으면 자기도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거리로 나왔어.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죠.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대한민국에 이런 청소년 복지센터 이미 다 풀이고 그렇게 지원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들게 되고 그리고 가출팸이라는 것이 있거든. 가출팸이 뭐냐면 가출한 아이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한 20대 초중반 사람이 원룸을 하나를 구하고 그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아이들 10명이서 함께 생활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남자만 있나? 아니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여자 아이들이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어린 여성들을 원하는 그런 나이 많은 남성들의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불법으로 알선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자 아이들의 신상을 올리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하면 태워다 주는 이렇게 해서 성범죄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다시 더 많은 가출팸의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조건 만남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을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 세금을 그러라고 내는 거야.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근데 그런 데 세금이 쓰이기보다는 엉뚱한 데 세금이 쓰이고 이런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을 사회로 거리로 내놓은 거잖아. 만약에 이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조금 더 경찰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실제로 미성년자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95%의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목숨이 위협에 놓일 정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피해가 실제로 입었는데 그 신체적인 피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구육시설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 거기서 자리가 이미 없어. 풀방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18살만 돼도 괜찮아. 근데 5살, 4살 이런 아이들이란 말이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굴레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가면 정상적인 일반인의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범죄자로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상인으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종호 판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런 책도 이제 소수년 비행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사회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켜주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와주지 못해서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반성하고 우리의 세금을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궁극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좀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년 범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왜 생겼지? 우리 사회가 어떤 기능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쉴까요? 52분이니까요. 11시 2분까지. 3분까지? 5분까지. 네. 5분까지. 4. 5분. 그래, 5분까지.